S&P 500 그리고 나스닥 연일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피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한강 안 보이는 강남 아파트도 84제곱미터가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야, 부동산도 좋고 주식도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그 이면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봐야 됩니다. 숨겨져 있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오늘 5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 이후에 모든 자산들이 Everything 랠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은 그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도 있고 조금 떨어질 때도 있죠. 한번 그림을 보자면 이런 겁니다. 2022년도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랠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올라가고 있는 그림 중에서도 이 A 구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을 해서 주식을 사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이 가격이 올라간 지가 23, 24, 25, 3년을 내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A라기보다는 B라고 봐야 되는데 이 B는 지금 싸서 산다기보다는 비싸지만 추격 매수를 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언젠가 생길 수 있는 균열이라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등장했을 때 순간적으로 자산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5년간의 주가 흐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작년 2025년도 1분기에도 전분기 대비해서 14% 주당 순이익이 성장을 했고 3분기도 또 10% 성장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분의 폭발적인 성장, AI 인프라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GPU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AI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죠. 이 GPU의 어떻게 보면 독점이나 다름없는 그런 중심축이 바로 엔비디아가 되겠죠. 펄을 보니까 지금 46 정도입니다. 물론 높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높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아파트도 최근에 한강 안 보이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한강 보이는 새 아파트는 50억 넘는다는 얘기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한강이 안 보이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이 아파트 지금 가격이 53억 7,375만 원. 한강 안 보이는데 53억? 그것도 34평이? 이 아파트에서 내려다봐야 한강은 1도 안 보이고요. 신세계 백화점이나 고속버스 터미널밖에 안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의 퍼는 얼마나 될지 계산해봤습니다. 이 아파트는 주식이 아닌데 퍼가 어딨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평균적인 월세를 보니까 지난 3개월간 계약됐던 월세 계약들을 다 뒤져보니 평균 월세가 8,820만 원입니다. 여기서 8,820만 원 어떻게 계산되느냐? 전세 1억을 45만 원으로 계산해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빼야 되겠죠. 1년에 보증금을 0으로 한다면 8,800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인데 재산세는 보통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2,000만 원을 빼볼까요? 2,000만 원 빼고 나면 6,820만 원이죠. 자, 그러면 53억 나누기 6,820 하면 퍼가 78입니다. 그러니까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사실은 엔비디아보다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엔비디아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보다 싸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산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빚폭탄 5가지. 이게 뭘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빚폭탄입니다. 3조 4천억 달러입니다. 3조 4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5천조죠. 이런 빚폭탄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대한민국 예산의 6.8배고요. 대한민국 GDP의 2.2배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이냐면 말이죠. 일본의 저렴한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된 자금, 그 자금의 규모가 3조 4천억 달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엔캐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본이 26년도 올해도 금리 인상을 추구한다라고 일본은행 총재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3조 4천억 달러라고 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5천조라고 하는 이 돈이 과연 어떻게 될까? 물론 100% 일본으로 돌아온다, 청산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자산시장을 뒤흔들 만한 뉴스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빚폭탄은 말이죠. 2조 7천억 달러입니다. 원화로 4천
4천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바로 어떤 금액이냐면 2026년도에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채의 총액이라고 합니다. 이 4천조라고 하면 미국 국가 예산의 45%, 대한민국 GDP의 1.7배나 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의 이 상업용 부동산의 건물, 오피스 같은 경우에 전체 공실률이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면 그렇게 높은 비중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전체가 그렇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2026년도의 예상 숫자가 33%.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샌프란시스코나 뭐 LA나 샌디에고가 있는 미국의 서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하다가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는데도 재택근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뉴 노멀이 되면서 이 상업용 부동산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거의 3분의 1 정도가 공실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 26년도에 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빚폭탄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폭탄은 말이죠. 연체율 4.49%로 폭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135조 원입니다. 좀 전에 5천조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4천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135조 원 그러니까 에게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아까 두 경우는 미국 얘기고요. 이 135조 원은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2025년 국내 PF 대출 잔액 규모가 바로 135조 원이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PF 대출이라는 것은 어떤 담보를 확실하게 잡고 대출해 준 게 아니라 부동산 개발 계획, 계약서나 또는 분양이 될 거다라고 하는 미래 사업을 보고 그냥 대출을 해준 금액이거든요. 이게 135조 원인데 이제 연체율이 5%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대출 이자율이 보통 6에서 7%에 이른다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2026년도에 새로운 내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폭탄은 말이죠. 2026년도 대출 조건 만기가 돌아오는 새로운 주담대가 50조 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50조 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 2020년까지 대출받은 거 말고 2021년도에 새롭게 주담대로 대출받은 금액이 바로 50조 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2021년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던 시기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코로나를 극복한다는 이유로 기준금리를 0.5%까지 떨어뜨렸던 때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주담대 이자율이 한 1.5%밖에 안 됐어요. 이럴 때 생애 최초 대출이라고 하는 상품으로 가입하셨던, 주담대를 받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지만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을 거다라는 그 마음에 영끌을 해서 새롭게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사신 분들이 많죠. 그게 50조 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출받았던 대출 상품이 뭐냐? 5년짜리 혼합형 고정금리 대출이었다라는 거죠. 5년짜리 혼합형 고정금리 대출. 그러면 이게 5년 후가 되면은 금리가 다시 반영이 되겠죠. 그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0.5%였으니까 뭐 대출금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정책금리 같은 경우는 1%대였을 거고 정책금리가 아니라고 해도 뭐 2%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나서 이 혼합형 고정금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2021년도에 5년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026년도죠.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대출 이자율을 새롭게 적용받는다면 이제는 2% 대출 이자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5%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자로 100만 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 자산시장에 무서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폭탄은 말이죠. 1069조 원입니다. 와, 이거는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이건 좀 굉장히 큽니다. 자, 이 숫자는 말이죠. 2025년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이야기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대출이 드디어 100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우신데 이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 빚폭탄이 또 대한민국의 하나의 뇌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의 대출 특징,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이 문제인데요.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141조 3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6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저소득자들의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첫 번째, 50대,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다중채무자들의 대출 비율이 47%로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자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되면서 연체율이 동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 대출의 문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최근에 시장금리가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용경색의 위험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국내외 할 것 없이 어쨌든 자산시장은 지금 뜨겁게 불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 5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의 리스크가 과연 자산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지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면서 우리가 자산시장을 봐야지 그냥 샴페인 터트리는 마음으로 자산시장의 이 파티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추적 관찰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2026년도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은 5가지 빚폭탄, 뇌관이 될 수도 있는 이 5가지의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숫자들과 관련된 내용들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예의주시 관찰하시면서 2026년도를 자산관리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